오늘의 마지막 영상,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123쪽부터 126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지난 영상은 조금 달라요. 지난 영상은 내적 타당도, 지금은 외적 타당도입니다. 외적 타당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연구 결과의 일반화 정도가 중요하죠. 이거는 이 연구조사가 내 연구조사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에 널리 이게 인용 또는 소개되었을 때 무난하게 소개가 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지의 개념이에요. 표본 추출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상을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선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반화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남자 대학생으로만 하냐 여자 대학생으로만 뭐 특별한 학년을 몰았냐 뭐 이런 거는 외적 타당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는 거 아마 우리가 다다음 주쯤 배울 것 같은데,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맞추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자, 연구 결과의 일반화 정도를 얘기 드렸고요. 근데 이거를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죠. 자, 측정의 반작용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뭐 어떤 시험을 받거나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그게 실험 대상자, 연구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저번에 해봤는데, 저번에 시험 봐봤는데, 해봤는데, 이게 벌써 몸에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측정이 오히려 반작용, 그러니까 연구자는 원래 그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대상자의 선정,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는 얘네만 할래, 나는 얘네만 할래, 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추첨하고 뽑은 게 아닌 경우에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이미 이걸 실험 또는 실험 당한다는 거 아는 경우에 이거는 뭐 그러면 내가 원래 A로 행동을 했는데 오늘 누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B처럼 행동하자. 원래 내가 좀 굉장히 게으르고 태만했는데 좀 나태한 사람인데 뭐 누가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외적 타당도의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중복 처리, 중다 처리라고 나오는데, 중복 또는 여러 번 처리한 경우에 변수가 복잡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에 주는 원인이 결과에 이렇게 딱 이거는 이거다 이러면은 좀 파악하기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좋은데 독립 변수가 막 수십 개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뭐 수십 개가 다 전부 다 무슨 이렇게 이 많은 원인이 전부 다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연구의 일반화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단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한 가지 또는 5가지 정도가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정도까지가 아주 간단한,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결과 일반화 정도는, 외적 타당도는 굉장히 연구자들 입장에서, 조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연구조사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방법과 도구를 가져가 썼는데 그것도 적중을 해요.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사성도 있어.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신뢰도도 확보가 되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연구조사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일 뿐더러, 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내가 연구조사에 투입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이야. 우리가 흔히 검사 같은 거 받잖아요. 검사 같은 거, 심리검사 같은 거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불 같은 건 다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죠. 만약에 한국의 연구 결과가 일본이나 중국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이 두 가지는 원래는 이 저해 요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없애려는 노력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자, 오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오류를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연구는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이제 오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아까 보여드린 그림, 관역 그림은 좀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뢰도는 반복 가능성과 일관성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타당도는 정말 측정 대상을 그 도구가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여부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보충적인 어떤 그런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우리 뭐 수업의 교재라든가 또는 포털 사이트에 한 30분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뭐 표면 타당도 한번 검색해보고 내용 타당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이 통계학을 중심으로 또 심리학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학문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신뢰도나 타당도를 여러분이 이 연구조사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방법론 이거 하나 들으면 사실 평생 동안 들을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왜 배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류를 줄이고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 신뢰도와 타당도를 배우는 이유는 오류를 줄이고 좀 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찾아서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정도가 되면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연구조사자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연구조사자들이 사실 세계 전체로 보면 많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평가자가 대부분 알아요. 채점, 점수를 내고 값어치를 평가하고 채용을 해보고 아니면 어떤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풀도록 준비해보는 과정을 겪어보면은 그때 왜 신뢰도와 타당도를 당시의 교수님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그때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맨날 평가만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되면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면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면접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어. 어떡하지? 빨리 면접 기준을 찾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보고 이 사람은 그럼 참 잘했어. 그럼 그거 쓰면 돼요. 또는 뭐 자기가 더 알고 싶은 거 덧붙이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이걸 기준이라고 만들었어. 이거 뭐야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는 눈, 판단력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지식이 바로 오늘 배운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뭐 아주 훌륭한 분들에게 이 조사 방법론을 배웠는데 솔직히 이걸 왜 배웠나 싶었어요. 저도 왜 배웠나 싶었는데, 그리고 원래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요. 뭐 지금 제가 여러분이 그걸 강요하진 않지만 이걸 왜 외웠을까? 물론 또 강의실에서 시험 보고 나오면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보고 나오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걸 왜 외웠을까 싶은데,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좀 보는 눈을 그러니까 좁은 안목을 넓게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 연구조사를 그게 직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뢰도와 타당도 다소 어렵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